자, 이제 27번이죠.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고요. 이 TDR. 자, 요거는 이걸 시행함으로써 뭐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의도죠. 형평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맞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이 이쪽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권이라는 게 이쪽으로 계속 이전이 되다 보면 이쪽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과밀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것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이 부의 외부를 제거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시행을 하고요? TDR을 시행을 하고요. 근데 TDR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하자니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쪽도 보완을 하자니 또 이쪽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취지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도입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 지구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제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아무 곳에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계속 있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권을 뭐와 분리 가능하도록 해서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해서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의 부여로 보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뭐만 따로 파는 거예요? 개발권만 따로 파는 거죠. 요 3번은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의 하나이다. 요것도 틀렸죠. 왜? 이 개발권이라는 것도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죠. 개발권을 주는 거는 누가 했지만 정부가 했지만 요걸 팔지 안 팔지는 민간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TDR도 뭐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현재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용을 해야 되는 개발권을 여기 당장 개발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 그쪽에 옮겨서 사용하든가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팔든가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 제한구역은 대부분은 뭐 농사 짓고 있을 겁니다. 그는 그대로 이용하고 또 지금까지 2층까지밖에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도 2층까지는 짓고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딴 데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28번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직접적 개입의 하나죠. 이거 틀린 것을 찾는데 장래의 공공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한다. 맞죠?
미리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3번은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맞죠? 잘못 관리하면은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불법 점유가 나타나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하려면은 다시 또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죠.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정부가 큰 손이에요. 지금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큰 손이 지금 개입하면은 멀쩡하던 토지 시장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이제 토지은행 제도의 단점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단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묶여 있어야 돼요. 토지에.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게 틀렸죠. 미리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미리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 2번도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다면 뭘까요? 2번 장점, 5번의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 또 하나의 장점은 저렴하게 적시에 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쌀 때 미리 확보해두고 있죠. 쌀 때 미리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가 있죠. 적시에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는 LH공사에서 하죠. LH공사는 LH공사 잘못 읽으면 내공사 이렇게 돼요. 내공사가 아니고 LH공사요.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공공개발용 하고요. 수급조절용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용은 특징이 이거는 수용이 가능해요.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용이 안 돼요. 이거는 협의 매수나 선매 이런 것만 되고요. 여기는 협의 매수 선매도 되고 수용도 되고 공공 때문에 공공.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이렇게 돼요. 공공 필요해야만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 사용 제한 세 가지예요.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강제 수용이고 이거는 강제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보상 규정이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보상 규정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상손 보호 구역 제한을 하면서도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까 했던 TDR이에요. TDR. 그리고 공공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공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지 수급 조절용이라면은 수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LH공사 이 고유 계정하고 분리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 관리하고 있어요. LH공사도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LH공사 재산하고 이 정부가 토지 비축하는 거하고 섞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 계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번은 임대료 규제 계산이죠. 임대료 규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뭐고요? 이러면은 초과 수요 얼마라고 대답하죠. 초과 수요 얼마. 근데 공급량이 더 많으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하죠. 아무 효과 없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 균형 가격을 계산한 후에 균형 가격보다 높은지 균형 가격보다 낮은지 보고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 없다 하고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다시 집어넣고 이러면은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아래라면 규제하고 있는 상태가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는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어차피 다시 대입을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떻게 바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바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초과수 얼마 하고 이러면 아무 효과 없다 하면 되니까 굳이 균형 가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QD는 보니까 어떤 문제집에는 균형 가격을 계산하고 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 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QD는 1100-2P에서 QS는 200 플러스 4P인가요? 규제 가격은 얼마고요? 규제 가격은 100이면 10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100 집으면 그냥 200 빼는 거니까 여기는 90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400을 더하면 되니까 600.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더 많죠? 그럼 초과 수요 300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자 이렇게 쉬운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이론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분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어도요 보니까 계산 문제 안 풀어도 70점 넘더라고. 계산 문제 안 풀어도. 그러니까 상당히 저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를 안 풀어도. 근데 그런 경우에 계산 문제들을 한두 개만 더 하면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계산 문제 숫자만 보면 하얘진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30번 분양가 상한제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에 기억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새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는 될 거 아니에요. 철거는 되는데 새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니은의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임대료 규제와 같이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여기 틀렸죠?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죠. 주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디귿에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그렇죠. 의도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31번은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저가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이걸 저가주택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봤자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하지 고가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임대료 보조가 있기 전이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거 아닌가요? 기존 공급자는 더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 자, 이 소리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임대료를 보조했는데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도. 그죠?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은 임대인도 혜택은. 이거는 임대료 보조뿐만이 아닙니다. 몇 번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좋은 창고 보조한다 그랬죠. 좋은 창고. 좋은 창고 제작하는데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농민들이 너도 나도 저온창고 이제 과수원에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온창고 이 제작하는 업자들은 손이 모자라겠죠. 그럼 예전에는 1,000만 원이면 만들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가지고 못 만들어요. 제작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만큼, 가격 올라가는 만큼 공급자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공급자가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 보조해줬을 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보조한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보조한 크기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다 누구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문, 공급자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는가 하면 주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택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보조해가지고는 그는 임차인한테 전혀 혜택이 못 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혜택이 임대인한테 가버리니까. 이때는 무슨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주택을 좀 많이 짓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자, 비탄력적인 서라 그랬죠. 서면은 이게 공급이 서면 설수록 이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누구한테 많이 가버린다고요? 임대인한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고, 아예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가 필요한 거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공급자도 봐요. 그러면 자, 그 공급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작업자, 냉동창고 저온창고 제작업자들이 더 직원도 더 뽑고 장비도 더 구하고 해서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또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나가서 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쟁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빨간 공급 구성이 이렇게 된 게 이게 바로 공급 증가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증가해요. 자, 근데 임대료 보조에서는 이 말이에요. 임대료 보조에서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낡아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하향여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가. 이 하향여가 되는 만큼 여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가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는 신축을 통한 증가가 아니라 하향여가를 통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가 되면 이제 임대료가 정상화, 이제 올라갔던 임대료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들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다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옛날 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하향여가 되면 주택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고가 시장에서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가주택 시장은 신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신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가 과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초과이윤은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아니라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를 통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나오고 있죠.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정부의 저가주택의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할수록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되어 온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저가주택을 신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뭐 판잣집, 무허가집 이런 거 있죠. 이런 허름한 주택을 막 짓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잘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저가주택의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되어 오고요.
그다음에 하향여가가 발생하여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제 가격은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2번은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에 대한 건데요. 1번의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자,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하향여가가 나타났죠.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여가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고요? 상향여가죠.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저가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는 뭐고요? 하향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저가 수요가 감소할 때는 상향.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자, 달동네에 처음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단칸방에 살다가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할 때마다 조금 넓은 평수로 늘려가는 거죠. 소득이 조금씩 늘어날 때. 그때는 소득이 증가할 때 저가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더 방수를 늘려가는 거는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향이요. 왜? 저가주택 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지잖아요.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향여가 돼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소득이 많이 증가해버리면 달동네를 떠버리죠. 달동네를 떠버려서 상향여가가 된다 이렇게요. 자, 이거 이때는 정상제라 했고요. 제가 이때는 열등제라 그랬어요. 어떤 재화가 절대적으로 정상제, 절대적으로 열등제는 없다 그랬죠. 보리라는 재화가 쌀과 관계해서 열등제가 될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열등제는 아니라 그랬죠. 보리밥을 두 끼도 못 먹던 시절에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쌀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리쌀이라도 3끼 먹으면 보리라도 그때는 보리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그때까지는 정상제예요. 근데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보리 수요를 줄이는 거죠. 돼지고기 말씀도 드렸죠. 고기 구경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돼지고기가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정상제입니다. 저한테는 아직 돼지고기 정상제라고요. 없어 못 먹죠. 근데 아주 소득이 늘어나야 이게 뭐 돼지고기 수요를 줄이고 소고기를 늘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뭔지를 보고서 하향인지 상향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저소득층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그렇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소득층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증돼서 거래되겠죠. 그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실제로는 소득의 문제이다. 맞죠? 그다음에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 그 주택은 하향여가 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침입이죠. 침입. 천의가 아니고 침입이죠. 침입해서 들어왔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천의. 완전히 바뀌면 계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는 주제가 앞에서 부동산 조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수탄이 더 크면 뭐고요?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 이렇게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이죠.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는 이게 똑같을 때죠. 똑같으면 뭐예요? 반반씩이에요.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죠.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 탄력도입니다. 상대적 탄력도예요. 상대적 탄력도란 얘기는 수요가 수탄이 1보다 클 때
수탄이 1보다 클 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공탄이 지금 없죠? 공탄이 없기 때문에 수탄이 1보다 큰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수탄과 공탄의 상대적 크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요거 보고. 요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게 상대적 탄력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더 탄력적인, 공급이 더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조세와 관련해서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건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이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것은 자원을 비효율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 자, 시장 실패가 아닌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생산되는 이 양이 효율적인 양일까요? 비효율적인 양일까요? 시장 실패가 아닌 상황에서는 요 양이 효율적인 양이에요. 이게 시장에서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양입니다. 근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 부과만큼을 더 위로 끌어올린다면 공급자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균형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만큼 올리면은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겠지만 요만큼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가격 올라간 만큼만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자신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돼. 이 높이만큼이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줄었죠. 예를 들어 90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100개는 생산되도록 자원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몇 개밖에 생산이 안 되도록, 90개밖에 안 되도록 자원이 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발생한 거다?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또 탄력적일수록 했죠. 탄력적일수록 빨리 누라 그랬죠. 탄력적일수록 이제 누울수록이에요. 누울수록. 누워버리면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워버리면 이만큼 여기서 균형이 되죠. 누우면 어떻게 수량 변화가 누우면 수량 변화는 더 크죠. 누우면 누울수록 수량 변화는 더 커요. 그 소리는 이제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이쪽으로 자원이 못 흘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고 수량 변화가 클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거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관계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래도 수량 변화가 적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래도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이거는 조세 귀착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세 귀착은 더 탄력적일수록 그쪽이 덜 부담인데 이거는 자원 배분 왜곡 얘기는 이게 수량 변화가 적어야 돼. 자원 배분 왜곡 얘기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자원 배분 왜곡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에요. 조세 부과 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은 거예요. 그 공급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들어가도 자원 배분 왜곡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조세는 다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다 부담하죠. 근데 임청이 예전에 했나 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공탄이 더 크죠. 공탄입니다. 공탄. 그러면 공급자 덜 부담이죠. 근데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 틀렸죠? 그다음에 4번. 조세 귀착 정도는 공급만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죠.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조세 부과는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자는 둘 다 감소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조세를 부과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 이제 전가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수요량이 줄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기는 많이 받아도 자기 주문에 챙기는 거는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량도 줄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수요량도 줄고 공급량도 줄어들어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다음에 34번에는 그 동결 효과가 있죠. 그 동결 효과는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하면은 공급자들이 아예 안 내놔버리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안 내놔버리고 내놨던 물건도 거두어 들여버리면 그게 바로 동결 효과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재산세가 올라갔어요. 갑자기 막 정부가 재산세를 100만 원 이렇게 막 올려버리면 이거를 임차인한테 못 올린다고 치자고요. 설령 단기적으로 못 올린다고 쳐도 못 올리면은 그 비용만큼의 이제 예전보다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돈이 덜 되겠죠. 이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덜 돼요. 돈이 덜 되니까 어떻게?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결국 누구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공탄 수비탄이죠. 공탄 수비탄이에요. 자, 수비탄이죠.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틀렸죠? 다음에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4번 지문이요. 우리 시험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번 언급됐는데 한 번은 정답 지문으로 언급되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정정하고요. 토시 하나 틀리자고 그렇게 2번 언급됐었어요. 다음에 5번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든 자원 배분 왜곡은 없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맞는 말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디 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말 나오면은 옆 동네에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옆 동네에 건설하면은 거기는 쌀 거 아니에요. 싸니까 이제 이중가격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적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면은 사적시장에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적시장 임대료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본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대수요를 감소시키므로요.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여 사적시장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적시장의 임대인은 돈이 돼야 안 돼요? 사적시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사적시장 임대인들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야 안 지어요? 새로 안 짓는 방법으로 점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5번 지문에 있는 거죠. 5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2번, 4번을 볼까요? 2번에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요건 아니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택 구하기가,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죠. 저소득층 주택난 심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감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임대료 규제되면 그러면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근데 그나마 공급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고 질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기존 세입자들은 이동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정책론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별로 표정들이 다 쌩쌩하긴 하네요. 아니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매일을 특강 듣듯이 계속 그렇게 했으면. 자, 아무튼 오늘은 별로 걱정이 안 되네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가 문제죠. 자, 일단 오전 이제 정신 멀쩡할 때 많이 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몽롱해지니까. 자, 이제 투자론입니다. 36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 기간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자본 이득이 시세 차익이죠.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자본 이득, 하나는 소득 이득.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한다. 맞죠? 자, 이게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이따도 나오겠지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율이잖아요. 근데 이 할증률을 뭐라고도 표현한다고요?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한다고. 위험 할증률을 위험 보상률 해요. 보상.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보상을 준다. 이렇게. 다른 말로 위험 프리미엄,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내 돈 1억 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을 한 채를 사는 거와 1억짜리 가지고 이 두 채를 사는데 하나는 각각을 5천, 5천씩 내 돈 5천, 남의 돈 5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이렇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두 채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만 사면은 한 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융자를 이용하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융자를 이용하면 물론 당연히 지레트 효과인데 분산 투자. 융자를 이용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렇고요. 다음에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라고 했죠. 처음서부터 부의 지뢰를 노리고 지뢰 효과를 사용하는 사람 없죠. 처음에는 뭐를 의도하지만 정의 지뢰를 의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부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며 그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37번입니다.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효과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지, 이자.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자, 요것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게 되겠죠. 이때 정의 지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자율이 8%다. 총 자본 수익률이 10%다. 자, 이러면 여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12%다.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 간격이 똑같죠, 지금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건 뭘 뜻할까요? 간격이 똑같다는 것의 뜻이 뭘까요? 이 간격이 똑같다는 것은 남의 돈과 내 돈의 크기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남의 돈을 내 돈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지뢰 있잖아요, 지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8%, 여기가 10%, 여기가 12%요.
내 돈이 1억인데 남의 돈도 1억 썼다는 얘기예요. 남의 돈을 2억을 쓰면은 여기에 더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14%가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3배를 쓰면은 16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제 이자율 총자본 수익률을 준 상태에서 자기 자본이 1억이고 타인 자본이 3억이다. 몇 배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 될까요? 갑자기 23은 안 되는데요. 요 간격을 한 칸으로 잡아야 되죠. 이걸 한 칸으로 잡아서 몇 칸만큼 올라가야 된다? 3칸만큼 올라가야 된다고요. 몇이라고요? 16%라고요. 이러면은 지분 수익률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분 수익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싼 이자예요 지금? 2%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3배 뻥튀기 한다. 이 3배 할 때 이 3배가 바로 부채 비율 개념이라고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죠. 이 부채 비율은 여기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이 다른 개념이라고요. 부채 비율은 지레트 효과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 대부 비율은 대출 받을 때 얼마만큼 부동산 가격에 몇 프로 대출 받느냐 할 때 써먹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부채 비율은 여기 써먹는 거니까 몇 배 개념, 몇 배, 1억 분의 3억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이렇게 해서 지분 수익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부의 지뢰가 나타나면 이런 거죠. 이걸 노리고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8%로 빌렸지만 결과적으로 6%가 돼버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남의 돈은 똑같이 썼을 때 얘기죠.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요.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 터지면 대박이지만 깨지면 쪽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부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이게 부의 지렛. 예외적으로 무슨 지렛? 중립적 지렛도 있죠. 중립적 지렛. 이럴 때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해봤자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자, 위에 이제 37번 잡아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나요? 맞죠? 지분 수익률 진폭 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저당 수익률이 아까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얘가 낮아야 되죠? 얘보다. 그래야만 지분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부유지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나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말도 안 되죠. 정의 지렛, 부의 지렛, 중립적 지렛 다 있죠.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이죠.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 법인유 이렇게 했나 그랬죠. 사금, 법인유. 자, 이 중에서도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좀 더 주의하시라 그랬고요.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의류업을 하시든 유통업을 하시든 뭐 요식업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개발업을 하든 관리업을 하든 중개업을 하든 업은 어떤 업이든 사업상 위험 다 있다 그랬죠. 그 사업상 위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이 뭐예요?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장사 안 되는 거. 음식점 하는데 손님이 안 오거나 중개업을 하는데 손님이 안 오거나 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수요 공급에 따른 거예요. 수요가 없거나 경쟁자 공급이 너무 많거나 그럼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위험? 수요 공급과 관련된 거. 시장 위험. 수요 공급하면 시장하고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고요. 근데 장사는 잘 돼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직원이 횡령을 하거나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불이 나거나 이렇게 이게 무슨 위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위치 위험.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많잖아. 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그게 무슨 위험이 제일 큰 거예요? 시장 위험. 예.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이건 뭐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부의 질에 생각하면 돼요. 부의 질에. 남의 돈을 사용해서 나타난 위험이에요. 이거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자,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식의 위험이냐? 그게 바로 대부분은 고정임대료 계약, 고정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고정임대차 계약에서는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매달 똑같은 임대료 받는데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면은 발생하면은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죠. 이런 위험이고요. 경우에 따라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있죠.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인 측면도 있지만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소득 이득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요거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자본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긍정적이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괜찮아요.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거지.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인플레 해치를 말하는 인플레 해치.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인플레 위험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39번을 보겠습니다. 자, 38번인가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유동성 위험은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금융적 위험이고요. 5번의 유동성 위험이 제대로 돼 있죠. 5번을 보시면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초래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환금하려고 할 때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2번은 재무적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위험을 말하는 거고 3번은 위치 위험을 말하는 거죠. 입지 선정 실패니까 위치 위험이고 4번은 인플레 위험을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39번은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맞죠? 다음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맞죠? 자, 요거는 위험관리 기법에 속하죠. 자, 위험관리 기법. 위험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할 때 가능한 한 요거를 줄이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아예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둘씩 제가 나눠서 설명드렸었죠. 아예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위험한 투자를 아예 안 하면 되죠.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위험한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전가해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인플레에 연동시켜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인플레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잡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이 있죠. 요게 바로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보수적 예측이에요. 요거는 여기 조금 어렵다 그랬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죠. 이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면 투자하겠다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게 잡는 거죠. 할증률을 높여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들어오는 돈을 낮추어 잡는 거예요. 미래 유입을 현재 가치로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게 여기요. 이 개념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뭐예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그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가유, 순전, 후 써서 투자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세후현금 수지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근데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얘가 변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공실 수준에 따라서 얘가 변할 수 있다 그랬고요. 영업 경비가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고요. 이자율이 변해도 변할 수 있고, 세율이 변해도 변할 수 있고, 얘네들이 변할 때, 얘네들이 투입 요소예요, 투입 요소.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이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분석 기법에 순순회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 순순회가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이게 결과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변할 때, 얘가 변할 때 결과치가 뭐 3% 변한다. 얘가 변할 때 결과치가 5% 변한다. 누가 더 많이 변한다? 공실이 더 많이 변한다. 근데 임대차 계약하러 와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깎아주면 3% 영향을 받는데 안 깎아주고 계약을 안 하면 빈 방으로 놔두면 5%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깎아주고 방을 채우는 게 손실을 덜 보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민감도 분석을 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는 게 민감도 분석이야. 됐죠? 괜찮은 방법이죠. 이게 이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뭐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2번은 보수적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거는 민감도 분석. 맞죠? 그 다음에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죠? 좀 쉬고 할까요?